이 빨갱이라는 말 자체가 4.3 여순 이후에 우리의 의식에 침투된 말이고, 그 일본군이 받아야 할 패전국가의 모든 피해를 한국이 짊어지는 겁니다. 이런 황당할 수가 있어요? 제주 인민들이 무슨 남노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둘이 동실, 우리 4.3은 제주 민중항쟁으로 불러야 된다. 김익렬 중령이 가서 14연대의 사람들을 계몽을 시킨 거죠. 야,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추곡 수매령, 이제 미곡 수집령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이 미 군정의 최대 실책이 뭐냐면, 북한에서는 토지 개혁을 벌써 46년부터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자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땅을 그 경작하는 사람에게 평균, 내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5마지 정도가 마지기 15마지기 정도가 다 돌아가게끔 토지 혁명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볼적에는 우리도 그런 토지 혁명을 원한다, 이렇게 되죠. 인민위원회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에서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또 불행한 거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5정부 이상 가진 놈들은 전부 반동으로 몰아가지고 친일파 분자를 해가지고 숙청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그냥 원한을 품고 반발을 할 거 아니요? 갖고 있던 땅을 내가 뺏겼으니까. 근데 그때는 북한이 상당히 현명했던 게 뭐냐면 38선을 열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싫은 놈은 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억울하게 땅 뺏기고, 이거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자기들이 말로 그러고서 땅 뺏기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우선 영락교회를 갔어요. 영락교회가 북한에서 내려온, 소위 말해서 서북 지역의 서북이라는 말이 황해도, 평안도 이쪽을 서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함경도 땅은 부자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 땅이 거기도 제주도 모양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평야가 없거든요. 제주도라는 거는 도대체 여기는 뭐 부자도, 큰 부자도 있을 수 없는 데고, 뭐 유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사업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주도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사회주의요, 이거는. 그렇잖아? 평균적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 위에서 내린 거는 전부가 서북 지역, 황해도, 평안도 지역, 이게 서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한 게 이승만이가 서북청년회라는 걸 조직하게 되는데, 이 서북청년회라는 것이 셌던 게 뭐냐면은,
김일성 대학을 댕기다 내려왔는데 뭐 학적 부를 떠올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 난리통에? 그럼 나는 김일성 대학을 3년까지 다녔다 그러고 이제 서울대학에는 4학년으로 편입해야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누가 보증해줘요? 근데 그 권한을 서북청년단에다 줬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취직하려면 우선 서북청년단 가서 아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라는 게 그런 권한을 갖고 도장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승만으로 볼 땐 이게 뭐 일석다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북청년단은 열렬한 반공주의자들 무조건 무지막지한 폭력배들에다가 무조건 뭐냐면은 우리 땅을 빼고 조상대 대대로 이 서북에서 잘 살았는데 이 공산당 새끼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꼬라지가 돼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 거지 노릇하고 있다. 이승만이 너희들을 내가 살려주마. 그래가지고 서북청년단 며칠 훈련 받으면 경위 딱 주고 뭐 여러분 서북청년단이 무슨 이상한 뭐 18원 옷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전부 경찰 군인으로 온 거예요. 단 서북청년단에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월급이 없다. 무조건 가서 약탈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아라. 그러면 이 조병우가 이 서북청년단을 대거 제주도에 투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점점 아주 극악한 상계로 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미 군정은 처음에 와서 이 농지개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쌀을 자유 판매를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나가서 했지만 그 당시 전부 그 호랑당 말코 같은 놈들이 전부 그거 갖다가 매점 매석을 하는 거예요. 쌀을.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다 쌓아두고 이걸 그러니까 쌀값이 그냥 폭등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군정이 한 게 뭐냐면 미국을 수집하라. 강제 수집하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다 할당을 한 거예요. 제주도에다가도 뭐라면 5,000석을 내놔라 그거예요. 아니 제주도에서 어떻게 미국을 어떻게 5,000석을 내놓습니까? 근데 이 소위 말해서 미군정은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민심이 극악해졌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쌀값을 시중가의 5분의 1에다 뺏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생돈인데 그걸 그렇게 억울하게 뺏겼을 때 농민들이 쌀 안섬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걸 그렇게 다 미군정이 뺏어다가 점점 민중은 도탄에 빠져 굶어 죽어가는데 이 창고에서는 쌀이 썩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뭐냐면 제주도에서도 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골마 터질 대로 터졌기 때문에 4.3에 그 한 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건 전 국가적 그 퇴폐적인 부도 직전의 국가적인 국가가 아니요. 그 국가도 아니요. 깡패 집단들이 설치고 있는 그 거기서 뭐 4월 3일 날 뭐 조금 거기서 지서를 습격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 도민을 토벌의 대상으로 삼으냐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주도라는 땅이지 제주 인민은 30만 인민을 싹 쓸어 죽여도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그 미 군정의 입장이었고 이게 미 군정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김익렬 후임으로 온 박진경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면서 토벌에 들어간 거예요. 토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그 5천 명을 검거를 하고 고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문상길 중이라는 분하고 손선호 하사라는 분 또 몇 분들이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놈은 한 달 동안에 박진경은 그 한 달 동안에 그 엄청난 그 포각한 검거를 하고 토벌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대령으로 진급을 시키네. 그래서 대령으로 진급을 한 달 만에 제주도 와서 대령이 진급돼가지고 진급된 날 술 처먹으면서 파티를 열어요. 그 막상 가서 골아 떨어져서 있는데 그 밑에 손석호 하사, 손선호 하사관이 시중을 들은 사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자고 있는 걸 비겁하게 싹 했어요. 야, 일어나. 야, 이 새끼야. 우리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너를 처형한다. 빵!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반역의 기질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손선호 하사, 문상길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밤에 쏘고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당시 개판이었는데 도망갈 수 있었죠. 근데 안 돌아가고 안 도망가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재판을 받자. 그렇게 하고 문상길 중위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직속 상관을 죽였을 때는 내가 어찌 살 것을 생각하고 죽였겠느냐. 나한테 사형을 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이시여 일체 부담을 갖지 마소서. 나는 저 하나님이 계신 저 곳으로 갑니다. 당신도 올 것이고 박진경 나의 상관도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 불공평한 인간의 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이 더러운 정부에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자국민을 학살하는 군대가 되지 마시오.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선호 하사는 죽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정에 쓴 이유는 우리 제주도민 30만과 이민족 3천만을 위해서 이 목숨 하나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 당시 생각해보라고. 우리 젊은 어린 학생도 있지만은 그 문상길 중위가 22살이요. 그 당시. 손선호는 한 20살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훌륭했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나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되니까 뭐냐면은 국가에서는 야, 이거 우리나라 군대가 이승만이 보기에 이거 빨갱이 천지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시작한 게 유명한 숙군입니다. 숙군. 군대에 있는 빨갱이를 전부 숙청해라. 그래가지고 시작되는 게 자그만치 군대에서 한 10,000명을 퇴출시킵니다. 잡아가지고 뭐 사형도 시키고 뭐하고. 그 중에 한 명 걸린 게 누구요? 그게 박정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까지는 내가 여기서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그 숙군의 열풍이 시작되는데 1948년 10월 17일 송효찬이가 해안가에서 5km 이북에 가는 놈들은 무조건 사살이다. 이게 10월 17일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제일 가까운 연대가 어디냐? 군대를 보니까 여수의 14연대를 보내라. 야,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 여순 문제를 놓고 볼 적에 전부 뭐 지창수 상사가 19연대 지창수 상대가 남로당의 뿌락치가 침투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러고 쌩 거짓말을 시켰는데 이 14연대의 항명이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건 항명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있을 때 거기에 불복하는 건데 이거는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이므로 이거는 명령도 아니죠. 그런데 14연대에서는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이제 지금 신월리라는데 여수에 가면 거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4연대가 거기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제주도 가기 전에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때에 사실은 지창수 상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 상사가 2,000명의 그 14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니고 전혀 그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김지회 중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지회 중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그래서 삐라를 만든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삐라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예요. 반란도 아니고 무슨 빨갱이도 아니고 우리는 제주로 인민을 학살하러 가라고 하는 그 출동을 거부한다. 이거일 뿐이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국민을 저기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동족 상잔 결사 반대. 딱 벽보에 붙은 게 우리는 동족 상잔 결사 반대. 2. 미군 즉시 철퇴. 이 두 개의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항명도 아니지. 이건 거부를 한 거예요. 출동 거부예요. 출동 거부를 했는데 그 당시 뭐냐면은 2,000명에게 다 이러한 이념을 불어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도 복잡한 대강 그런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치 단결시킨 그 요인은
경찰과의 이 군경의 충돌이었죠. 너무 이 군대에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길거리 지나도 경찰이 불러서 이 새끼 조인트 까고 말이야. 계급장 이렇게 하면서 이 새끼 계급장이 꼭 저 일본 놈들 사쿠라 모양이야. 뭐 이러면서 막 저기 하고 완전히 보급도 형편없고 경찰에 비해서. 그러니까 김지혜가 우리는 전라도의 경찰들을 토벌하러 간다. 대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가자! 그러면서 20일 날 새벽에 여수역으로 가서 기차를 하나 뺏어가지고 거기서 순천으로 올라간 겁니다. 순천에 경찰력들이 이제 쫙 깔렸죠. 가면 이게 상대가 돼. 아무리 저기 해도. 왜냐면 그 당시 제주로 출동한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무기 보급을 받았거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경찰들이 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러자 제주 여수 순천 이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하루 만에 촥 다시 활성화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완전히 몇 년, 한 1, 2년 해산돼 가지고 아무 이거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여순 사건도 이것은 군대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순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주동이 된 거예요. 이 군인들은 경찰을 타도한다 그러면서 어디로 빠지냐면 주력 부대가 여기서 순천에서 홍순석이라는 그 합류를 해가지고 구례로 빠져가지고 구례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갔거든. 광양이니 이런 데로 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수 순천에 있었던 것은 인민위원회 항쟁이라고. 인민위원회 항쟁이었어요. 그런데도 군대가 쉽게 정복을 못했어요. 점령을 못했어요. 육해 공군이 다 여수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육해 공군이. 비행기도 뜨고 함포 사격도, 함포는 그 당시 제대로 된 함포가 없었지만 하여튼 배에서 쏘고 항구에서 쏘고 그래가지고 여수 전체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자기 집에 불도 못 끄게 한 거예요. 거기서 불을 끄지도 못해.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27일까지 점령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순천은 좀 빨리 점령이 됐거든. 어차피 거기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수 민중들은 어차피 죽을 바에 끝까지 싸우자. 그러면서 완강한 저항을 하면서 했고, 순천에 나와 있던 당지 사령관이 임의로 최초로 계엄령을 발표. 그 당시에 계엄령을 발표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금방 이승만이 사후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당시 계엄법이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제시대 때 하는 관리에 따라서 계엄령을 대통령령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는 거 사람을. 그래 가지고 여수는 전 시민들을 전체를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손가락총 우익분자 어린애가 나와서 손가락 이러면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총을 잡은 사람, 총을 잡았던 흔적이 있는 사람, 기름때가 손톱에 끼었거나, 아무리 어린 여학생이라도, 그 당시 뭐냐면, 송욱이라는 여수 여중에 또 교장이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가지고 여고생들을 막 집중 죽여요. 그러고 나서 머리가 짧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머리 짧은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때 저기 보면 장정들이라는 게 전부 뭐냐면 웃도리를 벗겨가지고 빤스만 입고 있어요. 사진 보면. 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군인들이 겉옷을 쉽게 갈아입는다는 거야. 빤스는
갈아입지 못하는 없으니까. 근데 빤스 이렇게 보면 군대 빤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면은 찌까다비. 그 당시 뭐냐면 천일화학인가 뭐 거기서 만든 그 고무신하고 일본 식구 찌까다비를 다 나눠줬거든, 인민위원회에서. 그거 신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게 며칠 사이에 11,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해본 놈들이 제주도에 왔으니, 이 새끼들이 왔으니 폭력이 그냥 확대되는, 이 여순 순천을 반란을 이거를 진압하는 게 이렇게 싹쓸이를 하니까 아싸라고 깨끗하더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도 그냥 11월 17일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여순 사태를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이해하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여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승만이 그 당시 포고문에서 뭐냐면 남녀노소 어린이들까지 아동까지라도 물들은 새끼는 끝까지 색출해서 죽여라. 애기까지도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이승만의 포고령이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살을 어린애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제주도에다가 또 포고문이 뭐냐면은 이 문제는 엄격하게 끝까지 다 죽여서 다 학살을 해야 우리는 미군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조 물자라든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제주도민을 악착같이 다 학살하라, 토벌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률의 존엄을 과시하라. 이런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이거죠. 이게 내 심정이 안 그러니까 박수 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곡을 합시다. 곡. 내가 10번을 내가 곡 잘하시네. 나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10번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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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제주 사태는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말로써 마치 그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어떠한 그 무장대의 활약으로 인해서 생겨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이 이 제주 사태의 이러한 그 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복합적인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이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그 전체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은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65년도에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낙향을 해요. 천안으로 고려대학을 다니다가 그 고려대학 생물과를 못 다니고 내가 낙향을 하는데 우리 집이 좀 그 병원 집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큰 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화봉사단이 그때 1965년에 우리나라 처음 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평화봉사단이 천안에 온 사람이 우리 집에 하숙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프레드 블레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벌써 고인이 됐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집을 들락거리던 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라는 친구예요. 이 브루스 커밍스가 나중에 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브루스 커밍스의 그 자료 작업을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숨은 역사인데 그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나한테 그걸 정확하게 써서 보내준 책이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브루스 커밍스도 지금 살아있고 시카고 대학 교수니까. 근데 그 브루스 커밍스가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것을 설명한 말이 있다고. 도대체 코리안 워가 왜 일어나느냐. 근데 걔는 그 당시 나는 몰랐어요. 걔가 그런 유명한 책을 쓸지는. 근데 걔는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한국 전쟁의 기원은 미 군정의 인민위원회 탄압이라고 해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 4.3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결한 것이 결국은 이 업보로 이 코리안 워라고 하는 6.25 전쟁이 터졌고 거기서 뭐 4만 명 이상의 미국 청년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뭐냐면 지금 제주 민중이 항쟁을 한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단정 반대예요.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 반대고 통일 조국의 수립이고 그렇고 미군 즉시 철퇴고 외세여 물러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주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압제 외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왜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며 여기에 대해서 단독 정부는 수립되면 안 된다. 여기서 곧 단독 정부의 수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의 이 민중들이 외쳤던 그 울부짖음은 오늘까지 실현됐어요? 통일 정부가 없고 단선 단정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 제주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외쳤던 그 테마는 오늘까지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민주당이라든가 내 친구들이 전부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의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이 김정은이 하고 뭐 이 남북한이 뭐 평화회담을 하고 이런 것들 이거 위험하다. 너희들은 냉전 질서 속에서 계속 싸워라. 서로 대립하고 싸워야 우리가 무기 팔아먹기 쉽고
중국 컨트롤하기 쉽고,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오늘날도 결국은 송이버섯이 이 돈이 온 데에 대해서 제주도 귤을 200톤을 보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에? 능라 경기장에서. 능라 경기장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외친 소리, 우리 민족은 강인하다, 우수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이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들은 뭔가 다시 이 핵무기의 위협이 없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평화로운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우리는 약속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무슨 핵 폐기를 했냐? 웃기는 얘기죠. 자기들이 먼저 경제 제재를 풀고 기본적인 걸 하면서 안 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니 아무것도 없는 북한 입장에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하루아침에 없애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런 공적인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절실한 우리 민족의 요구고, 4.3 민중항쟁 때부터 지속되어 오는 70년간의 우리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이 겨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쟁의 패러다임, 이 무서운 이 공포의 패러다임에서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인들이 이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방해를 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방해를 하려고 그러고, 가장 무서운 방해 세력은 바로 우리 민족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정부에다 우리가 맡길 수가 없어요. 다. 정부는 그런 건강한 목적을 놓고 노력을 하는 것만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노무현으로부터 여과 사과를 했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도 최근에 와서 그야말로 참배를 했고 모든 평화적인 해결을 이렇게 약속을 했고, 거기에 어김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민중이 이제는 우리는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우리 민중이 선포해야 됩니다. 단 방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죠. 나를 뭐 빨갱이라고 죽이든 말든 내가 이거 양보 못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제주도민이 나하고 같이 외쳐줘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기 내려오기 직전에 그 많은 책들을 읽고 직전에 간단하게 써놓은 슬픈 제주라고 하는 테마로 제가 쓴 간단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슬픕니다. 여러분도 슬픕니다. 무언가 속 시원히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우리의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가슴을 짓누릅니다. 제주는 슬픕니다. 제주는 슬픕니다. 지금 여기 누군가 일어서서 제주는 슬프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는 외칩니다. 그대는 위선자. 그대는 진실을 외면하는 거짓말쟁이. 연기의 굴레를 망각한 허구. 제주는 슬픕니다. 진실도 화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둘러대는 말일 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슬픔입니다. 슬픔에는 이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념적 상찬이나 폄하나 언어의 꾸밈이나 위로도 모두 제주를 자기 구미대로 말아먹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슬픔은 그냥 슬픕니다. 영원히 슬픕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라야식의 굴레 속에서라도 끝없이 자기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제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슬픈 제주를 슬프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슬픔에 동참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슬픔을 슬프게 느낄 때만이 그 슬픔은 정의로운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슬픈 제주는 알고 보면 우리 민족 전체의 모습입니다. 슬픈 제주는 외딴 섬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대륙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민족의 외세에 대한 항거, 관념적 폭력에 대한 저항, 분열 획책에 대한 주체적 항변, 정치적 사회적 압제의 분연이 일어서는 민중의 항쟁, 이 모든 것이 제주라는 고립된 무대 위에서 극적으로 구현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남북이 분열되고 미국, 러시아, 미국, 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야욕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순간 제주의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픈 아일랜드에서 예이츠, 버나드 쇼스, 사무엘 베켓, 오스카 와일드, 조나단 스위프트,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세계 문학의 거성들이 쏟아졌듯이 나는 앞으로 슬픈 제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모든 생의 약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출하는 세계 문명의 거대한 축이 탄생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주의 사람들이여, 우리 같이 슬픔을 말합시다. 슬픔을 노래합시다. 우리의 슬픔을 조작하는 모든 관념으로부터 해탈합시다. 나는 말합니다. 종교도, 정치도, 국가도, 어떠한 위대한 형이상학도 한라산 기슭 해안가 현무암에 덮인 이끼 한 오락이 일지라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당오백 제주도 해녀의 경건한 생명력 앞에 무릎을 꿇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사에 대해서 다시 알게 돼가지고 참 슬픈 역사, 너무 슬픈 역사.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제주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구나. 정부가 정세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삼 그 공원을 한번 들려서 참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같이 이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그 말씀이 가장 희망적이었고요. 좀 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같이 공유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름을 넘어 들판에 굳세게 이는 바람이여 이름 없는 무덤가에 여린 동백꽃을 스치지만